첫 번째 이야기. 긴급구조 서비스. 직장 동료 Y에게 들은 이야기다. 몇 년 전 큰 태풍이 왔던 날 밤, Y는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 침수된 도로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시간은 자정 근처. 저녁 지날 무렵부터 호우경보가 내린 상태였기에 그 무렵에는 다른 차도 거의 없었다. 그저 수십 미터 간격으로 놓인 가로등 불빛만 따라갈 뿐 시야는 최악이었다. 도로는 점점 불어나는 물에 잠겨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Y는 어떻게든 쏟아지는 빗 속에서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켠 채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마침내 더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다. 창을 열고 차 아래쪽을 살피니 타이어가 거의 물에 잠길 수준이 되어 문틈새로 물이 서서히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더는 안되겠다 싶어서 Y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분명 특약 중 집중 호우 상황에서의 구조에 대한 관련 조항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이런 걸 부르는 건 처음이라 좀 긴장하며 전화를 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측에서는 바로 대응에 나섰다.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자 곧바로 구조팀을 파견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Y는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상세하게 전한 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바람도 요란하다. 밖은 어두운데 그저 불안할 따름이다. 빨리 안 오려나 하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이드 미러의 뒤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다가오는 게 보이더란다. 겨우 구조가 왔구나 싶어 Y는 안심했다. 소형 트럭 같은 차가 Y의 차 뒤에 딱 멈추더니 우비를 입은 스태프가 나타났다. 창문을 콩콩 두드리기에 살짝 열자 괜찮습니까? 하는 질문이 날아왔다. Y에게는 구세주처럼 보였다. 빨리 오셨네요. 나오실 수 있겠어요? 수업 때문에 문이 안 열릴 것 같네요. 그럼 창문으로 나오시죠. 제가 끌어드릴게요. 솜씨 좋은 스태프 덕분에 Y는 무사히 차에서 나왔다. 스태프는 자신이 입은 것과 같은 우비를 Y에게 건네고 뒤편 트럭까지 안내했다. Y는 구조 차량 조수석에 타고 스태프가 건넨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스태프는 Y의 차 엔진과 침수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아, 이건 서비스입니다.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스태프는 Y에게 보온병을 내밀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서비스 좋네 하고 감탄하며 Y는 보온병 안에 든 것을 컵에 따랐다. 홍차였다. 따뜻하다. 김과 함께 좋은 향기가 차 안가득 퍼져나간다. 뜨거운 걸 잘 못 먹는 탓에 야금야금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보험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구조가 잘 도착했나 확인하려고 전화했나 싶어 Y는 전화를 받았다. 아, Y씨 되시나요? A보험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아, 네, 감사하게도. 실은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 비길이 호우경보 때문에 출입 통제 중입니다. Y씨가 계신 곳까지는 크게 우회해서 가야 돼서 아마 스태프가 도착하기까지 앞으로 최소 20분 내지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기, 스태프분 벌써 오셨는데요? 네? 10분 전쯤에 남자분이요. 덕분에 차에서 나왔습니다. 네? 정말이신가요? 네, 지금 홍차도 주셔서. 홍차요? 대화가 영 이어지질 않는다. 보험사 직원은 잇따라 질문을 해온다. 그 구조 차량은 몇 시쯤 왔는지, 어떤 차량인지, 어떤 인상착의에 몇 명이 와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나하나 대답하는 사이 휴대폰을 쥔 Y의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갔다. 불안 때문에 자신이 점점 빠르게 말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보험사 직원은 일단 진정하라고 말한 뒤 이렇게 물었다. 그 사람 정말 저희 직원입니까? 보험사 직원의 말에 따르면
Y에게 온 남자는 복장이나 차량 모두 자기네 회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통상 호우로 인한 구조를 나갈 때는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이 편성되는 데다 홍차 같은 걸 서비스로 준비하지도 않는다고. Y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보험사 직원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구조 인력과 연락해서 현황을 확인하는 대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Y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Y는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천천히 돌아보니 등골이 오싹해지더란다. 앞에 보이는 Y의 차량 옆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우비를 입은 남자. 저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소형 트럭은 대체 무엇일까? 이 홍차는 왜 준 걸까? 여기서 도망을 쳐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기다려야 할지 Y는 혼란스러운 와중 열심히 생각했다. 창밖을 보니 비는 아까 전보다는 약해져 있었다. 만약 도망친다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로? 게다가 도망치기에는 물이 불어나 최악인 상황이었다. 문득 앞을 보니 남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당황한 Y는 앞유리에 서린 김을 닫고 다시 살폈지만 역시나 아까 전까지 보이던 우비 입은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간 걸까? Y는 결국 큰맘 먹고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아까 남자가 준 우비를 입을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차에서 내리니 무릎 밑까지 차 있었다. Y는 조심스레 소형 트럭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남자와 마주치기라도 했다면 영락없이 비명을 질렀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 순간 전화가 왔다. 보험회사였다. 아, Y씨 괜찮으신가요? 10분 정도 있으면 구조 인력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괜찮으신 거죠? 별로 괜찮지 않아요. 저기, 혹시 몰라서 경찰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로 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계속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도망치는 게 나을까요? 저 사실은요. Y씨가 계신 그 근처 교도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주변에 평소 같으면 경찰차가 밤에 순찰도 돈다고 하는데 오늘 밤은 태풍이 와서 순찰도 쉬고 있었다고 금방 출동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불안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전화는 끊겼다. 전화는 끊겼지만 Y는 다시 차 안으로 돌아갈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소형 트럭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남자의 모습이 호련히 사라진 것이 어쨌든 불안했으니까. 그리고 Y가 딱 소형 트럭 바로 뒤까지 돌아간 순간 갑자기 트럭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났다. 설마 싶었지만 쏟아지는 비 속에서 소형 트럭은 지축을 흔들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후진으로. Y는 황급히 물을 헤치며 뒤로 도망쳤다. 하지만 소형 트럭은 아직 후진하고 있었다. 무척 느린 속도로. Y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굳이 느린 속도로 천천히 후진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Y는 가벼운 패닉 상태에 빠진 채였다. 도망쳐도 트럭은 뒤에서 계속 따라온다. 그때 헤매던 Y의 눈에 이리로 다가오는 자동차 불빛이 들어왔다. Y는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이번에는 보험회사의 로고가 찍힌 진짜 대형 트럭이었다. 소형 트럭은 Y를 쫓아오던 걸 그만두고 전방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버렸다. Y는 지친 나머지 빗속에 주저앉았고 보험회사 구조 인력에게 부축을 받았다. 보험회사 직원 2명도 Y를 덮치려 하던 소형 트럭을 분명히 봤다고 했다. Y의 차에는 아무 일 없었다고 한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문이 뜯어지거나 시트를 칼로 난자하거나 타이어가 모두 펑크가 나 있거나 앞유리에 손자국이 잔뜩 나 있거나 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비로 인한 침수 피해만 있고 인위적인 손상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더더욱 그 남자가 빗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수수께끼에 홍차도 독이나 수면제 같은 걸 탄 것도 아닌 그냥 홍차였다. Y는 경찰에게 남자의 인상착의를 알렸지만 지명수 빼범 중 그런 사람은 없었고 근처 교도소에서 그날 탈옥한 죄수 또한 없었다. 그 근처는 사고가 있었다거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도는 곳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말 그 청년이 누구고 무엇이 목적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갑자기 Y를 죽이기라도 하려는 듯 후진을 했는지도 수수께끼인 채다. 단지 묘하게 기분 나쁜 사건이었던 때문인지 그 후 보험회사 쪽에서는 Y에서 계약 해지를 먼저 제안해 왔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폐쇄된 터널. 고향에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폐쇄된 터널이 있다. 과거 철도용으로 사용하던 터널인데 지역에서는 조금 유명한 심령 스폿이다. 건설 당시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개통 후에도 터널 내에서 여러 차례 인명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 사고가 거듭되다 끝내는 터널의 사용이 중지된 것이다. 그 터널에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경험한 이야기다. 아버지가 어릴 적 그 터널은 이미 사용이 중지되었지만 봉쇄까지는 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터널 옆에 위령탑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잇따라 사용 중지까지 갔다 보니 그 무렵에도 이미 터널은 지역에서 심령스폿 취급이었다고 한다. 초등학생이던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한여름밤 그 터널로 담력 시험을 하러 갔다고 한다. 해가 진 후 모여서 손전등과 이것저것 도구를 챙겨 터널로 들어갔다. 꽤 깊숙이 들어갔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도망쳐 라고 외치기에 덩달아 놀라 터널 입구까지 도망쳐 나왔다. 터널에서 꽤 떨어진 곳까지 도망치고 나서야 친구는 터널 안에서 무슨 기운을 느꼈다고 말했다. 맨 뒤에 있던 아이는 무언가가 등을 차갑게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흔해 빠진 담력시험 엔딩에 이렇다 할 체험도 하지 못한 아버지는 조금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전날 할아버지가 막차를 놓쳐 자정 지나 걸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술자리 때문에 막차를 놓치면 택시비를 아끼려 매번 걸어서 집에 돌아오셨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일찍 집에 가기 위해 선로를 따라 사용이 중지된 터널을 통해서 할아버지에게 폐터널을 지나오는 게 무섭지 않느냐고 묻던 사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터널 안의 모습이 자신의 전날 기억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할아버지 말로는 언제 그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불이 환히 켜져 있고 사람들이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에 무섭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나가며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건네면 얼굴이 더러워진 작업자들이 웃으며 반갑게 맞아준다고 한다. 시간대의 차이는 있지만 아버지가 담력 시험을 갔을 때는 조명은커녕 아무것도 없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터널인데 할아버지가 지나갈 때마다 공사를 하고 있을 리 없고 터널에서 공사를 하는데 외부 사람을 들여보낼 리 없다며 아버지는 귀신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만난 작업자들은 정말 귀신이었을까? 나는 겁쟁이라 밤에 그 터널 가까이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터널이 폐쇄되고 한참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안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하느님의 알. 내가 어릴 적 우리 할아버지는 양계장을 하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관리 문제 때문에 양계장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지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여름방학 때마다 놀러가곤 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와서는 어떤 일이었는지 정확히 전후 사정도 기억나지 않지만 딱 한 장면만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나는 평소 때처럼 양계장 주변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닭장 안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알을 발견했던 것 같다. 다른 알과는 달리 암탉이 품고 있지도 않고 닭장 한가운데 오직 그 알만이 놓여 있었다. 기묘하게도 그 알 주변에는 닭들이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저 알은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냥. 나는 무엇에 홀린 것 마냥 닭장 안으로 들어가 알을 손에 들었다.
알 안에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는지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안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멍하니 알을 들고 탁장에서 나왔다. 내가 손에 알을 들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는 다가오셨다. 그건 하느님이니까 이리 죽어라. 할아버지에게 알을 건네주려는데 덜그럭하고 알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깜짝 놀란 나는 그만 알을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 갈라진 알에서는 새까만 털 같은 것이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곧바로 짓밟아 버렸다. 무엇인가가 찌부러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나는 한참 후에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보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좀채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할아버지에게 그의 얽힌 이야기를 들은 것은 몇 해가 지난 후에야였다. 양계장이 있는 주변은 옛날 늪지대였는데 거기에 어떤 신을 섬기는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이 땅을 사고 늪을 메우면서 그 신사는 뒷산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늪을 메운 자리에는 양계장을 만들었고 다행히 닭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증조 할아버지는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주 가끔 보기 드물게 무정란 속에 이상한 것이 섞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할아버지는 결코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하느님이라는 말만 했을 뿐. 그건 하느님이니까 죽여야 한다. 라고 한마디 덧붙이셨다. 그 이야기를 듣자 어째서인지 무척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렸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죽여야지 라고 말하는 사고 자체가 무서웠던 것 같다. 차라리 악령이니까 죽여야지 라고 말했다면 납득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직접 그런 알을 발견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할아버지는 하느님의 알을 찾을 때마다 깨버렸다고 한다. 하느님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 할아버지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날 출관하는 도중에 어디선가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귀를 막고 정신이 없었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마음속에 울증이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때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은 우리 집안과 관계 없어진 양계장이지만 가끔씩 나는 그 기묘한 알과 할아버지를 떠올리곤 한다. 그 늪에 있는 신사에서 모셔지던 하느님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아직도 그 양계장에서는 하느님이 들어있는 알이 나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죽순 캐기. 벌써 20년은 된 이야기로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야마나시현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죽순을 캐러 갔었어. 봄방학이었는지 골든 위크였는지는 까먹었지만 우리 집에서는 매년 초봄이 되면 할아버지 집 뒷산에 죽순을 캐러 가곤 했었지. 그날도 예년처럼 다들 아침부터 뒷산에 올라 죽순을 캐고 있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조가 되고 나는 할아버지와 한 조가 되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어. 할아버지는 죽순을 무척 잘 찾아내셔서 나는 할아버지가 파보라는 곳을 파보는 것만으로 쑥쑥 죽순을 캐낼 수 있어 무척 즐거웠지. 그 덕에 오후가 될 무렵에는 가져온 자루가 가득 차게 되었어. 부모님 쪽도 풍년이었어. 그래서 슬슬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 죽순을 더 캐고 싶었던 나는 할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조금 더 뒷산에서 죽순을 캐기로 했어. 그리하여 캤던 죽순은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할아버지와 둘이서 잠시 죽순을 캐고 있을 무렵이었어. 어디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감귤 같은 것의 냄새인지 오렌지 같은 냄새가 풍겨왔어. 어느새 그것은 냄새가 나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지. 마치 밀실에서 향수병을 확 풀어놓은 것 같이 주변 전체가 갑자기 오렌지 향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 숨을 쉬면 오렌지가 입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어. 주변을 돌아봤지만 그럴 만한 꽃이나 과일 같은 건 없었어. 대나무 숲 속이니 당연한 것이지만 할아버지도 나도 곧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서둘러 돌아가기로 했어. 좁은 산길을 둘이서 죽순을 껴안은 채 달려갔지만 아무리 걸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지. 나는 점점 무서워져서
울면서 할아버지 옷자락을 부여잡고 계속 걸었어. 시간으로는 20분 정도 걸렸을까. 터벅터벅 걸어서 간신히 도로가 보이는 곳까지 내려오자 겨우 마음이 놓였어.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오렌지 냄새는 사라짐이었지. 하지만 정작 큰 일은 돌아온 후였어. 어찌된 영문인지 나와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이튿날 점심 무렵이었던 것이었어. 부모님과 헤어지고 꼬박 하루가 지났던 셈이었어. 나와 할아버지로서는 아버지에게 죽순을 건네주고 헤어진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느꼈었어. 아버지 말에 따르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된 나머지 뒷산으로 찾으러 갔지만 어디에서도 나와 할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 어디에서 넘어지기라도 한 게 아닌가 싶어 주변 마을 사람들과 소방서에 연락해서 뒷산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못 찾았었다는 것이었어. 그 후 일단 나와 할아버지는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이상도 없었어. 결국 나와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어머니한테 잔뜩 혼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어. 그 후로도 종종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었지만 무서워서 뒷산에는 차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 오렌지 냄새에 관해서도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전혀 알아낼 수가 없었어. 할아버지 집 주변의 노인분들도 전혀 모른다는 말뿐이었어. 5번째 이야기. 왕따를 당하던 여자아이. 대단히 오래된 이야기야. 어느 반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어. 점점 괴롭힘은 다른 학년까지 퍼져갔고 그녀는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후배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기까지 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기 반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어. 조리 실습으로 인해 반에 아무도 없을 때였어. 아침이나 저녁에 목숨을 끊으면 아이들이 보기 전에 시체를 수습할 테니 일부러 그 시간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떠돌았어. 칠판과 자신을 괴롭힌 아이들의 책상에는 붉은 페인트로 저주가 써 있었어. 당연히 시체가 발견되자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지. 전교생은 급작스레 귀가 조치당했고 그 와중에도 신발장에서 잇따라 비명소리가 울렸어. 괴롭히던 아이들의 신발에도 새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던 것이었지. 그 후 괴롭힘을 당하던 여자아이의 장례식은 적막하게 치러졌어. 지금 마냥 왕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때가 아니었기에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왕따가 목숨을 끊은 원인이라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발표되지 않았어. 그렇지만 새빨간 페인트로 저주를 여기저기 써놓았었기에 말은 안 해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지. 얼마 후 학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어.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반 아이들은 얼굴을 잔뜩 찌푸렸지. 그도 그럴 것이 사건이 일어난 반에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었어. 벽에 칠해졌던 새빨간 페인트를 가리기 위해 벽도배를 새로 해서 부자연스럽게 그 곳만 새 벽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 반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여자아이를 괴롭히던 상급생 한 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그 후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계속되었고 결국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에서만 서너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겁에 질린 몇몇 사람은 전학을 갔어. 하지만 졸업 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계속됐지. 성인식 날 오랜만에 모였을 때 그 반이었던 친구에게 듣기로는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그 여자아이에게 온갖 저주가 적힌 편지가 날아온다는 것이었어. 글씨체도 그녀의 것이 틀림없어서 죽기 전에 몇백 통이고 써둔 것 같았지. 게다가 한 사람에게 한 통만 오는 것이 아니었어. 편지가 오고 1년 정도의 기간이 흐르면 다시 오는 것이야.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는데 예쁜 편지 봉투나 회사에서 보낸 것 같은 느낌의 봉투에 담겨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열어보게 된다고 했어. 안에는 편지 말고도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들어있기도 한다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 편지에 계속 시달리다 못해 정신병자가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녀석들이 속출했었어. 귀신이 된 그녀에게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던 녀석도 있었다고 해. 게다가 아무리 이사를 해도 편지는 따라온다는 것이었어.
뭐, 실은 그 편지 내가 보낸 거지만 말이지. 죽은 그 여자아이와 나는 소꿉친구라 그녀가 죽은 후 그 편지들이 잔뜩 남겨져 있던 것을 발견을 했어. 하지만 죽은 사람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았어. 보통 40명 정도 있는 한반에서 익사나 사고사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일까? 아직 그녀의 원한은 다 풀리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지. 6번째 이야기. 체육대회 날 밤. 직장 상사가 큐슈의 작은 섬 출신인데 그 섬에서 있었다는 기분 나쁜 이야기다. 도민 체육대회가 있던 날 밤, 한 할머니가 실종되어 전 도민이 수색에 나섰다. 사흘 동안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작은 섬에서 사흘 넘게 찾지 못한다면 대개 바다에 떨어졌기 마련이었다. 결국 수색은 일단 중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종 일주일 만에 할머니가 발견됐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길을 달리고 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밭에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 있더란다. 발견한 사람이 할머니? 하고 부르자 으이, 그래. 하고 대답도 하고 정신도 말짱해 보였단다. 일단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병원에 할머니를 데려갔다고 한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왜 그런데 앉아 계셨어요? 어디 가셨던 거예요? 하고 묻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본 적 없는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여자아이가 할머니에게 맛있는 걸 대접할 테니까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였다. 보통은 아이가 어른한테 대접한다고 따라오라는 말을 하진 않으니 귀엽기도 해서 따라가 보았다고 한다. 한참을 그렇게 걷는데 가다 보니 운동 삼아 자주 걷던 산책로를 따라 걸어갔다고 한다. 거긴 자주 가는 곳이라 익숙한 길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오두막집 하나가 나오는 거였다. 할머니는 분명히 자주 왔다 갔다 한 길이었는데 그날 거기에 있던 오두막집은 처음 보았다고 한다. 집 내부는 그냥 별 다르고 없는 아늑한 오두막집이었는데 집 안에는 어른은커녕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곤 그 아이가 자, 이게 대접이야. 라며 접시를 내왔는데 자세히 보니 지렁이가 스파게티처럼 담겨 있었단다. 그리고 그 뒤론 마땅한 기억이 없고 정신 차리니 그 밭에 앉아 있더란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하는 도중 할머니가 속이 안 좋다며 토를 했고 의사가 구토물을 살펴보니 대량의 지렁이가 얽혀 나왔다고 한다. 그 뒤로 할머니를 발견한 그 청년이 할머니가 말한 그곳에 가보았지만 그 오두막집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야간 서핑. 센다이 신항에서 야간 서핑을 하고 11시쯤 무트로 돌아왔다. 센다이 신항 주차장은 저녁 7시면 문을 닫기에 진작 주차장 밖에 세워둔 차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나를 둘러싸고 집까지 보내달라고 종알종알거리는 꿈을 꿨다. 부모님에게 마중 나오라고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자 초등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른이면서 인색하네. 정말. 결국 떨떠름하게 알았다고 대답한 뒤 꿈에서 깼다. 이상한 꿈을 꿨다고 중얼거리며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도중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 카지오카라는 공동묘지 광장에 있는 게 아닌가. 분명 이쪽으로 운전한 기억은 확실히 없었다. 그 다음 주 주말 질리지도 않고 심야 서핑을 한 뒤 이번에는 자지 않고 바로 돌아왔다. 하지만 어쩐지 길을 잃어서 한참을 헤매고 말았다. 평소엔 자주 오가던 길이라 내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길을 헤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날은 내비를 사용을 했다. 그렇게 한참을 내비가 안내하는 길로 운전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와타리 근처의 가설주택 앞에 있었다. 그러곤 다시 내비가 목적지를 안내하는데 그곳은 분명히 우리 집 쪽이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을 애써 뒤로 한 채 결국 집에 도착하고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에
아저씨 고마워. 아저씨 덕분에 잘 도착했어. 라며 그때 그 여자아이가 나와서 고맙다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후로는 더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건 그 2번으로 다 된 모양이다. 서핑 때문에 지친 상태에서 뭔가 착각이라도 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데려다 준 거라면 그걸로 된 거겠지? 8번째 이야기. 붉은 고양이. 심령적인 것과는 관계없지만 어릴 적 무서웠던 이야기다. 저녁을 먹고 놀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나서 당시 10살 무렵이었던 나는 현관으로 나섰다. 부모님은 맞벌이였기에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나, 어린 동생뿐이었다. 흐린 유리 너머 여자 같은 실루엣이 보였다. 근처 사람인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들어선 것은 처음 보는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이 책을 사줘. 1000엔이야. 라며 눈앞에 낡은 책을 드밀었다. 할아버지가 누가 왔니? 하며 현관으로 오자 할머니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런 낡은 책을 1000엔이나 주고 사라고?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불신감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았네. 여기 1000엔이야. 라며 할머니에게 1000엔짜리 지폐를 건넸다. 빙긋 웃는 할머니의 얼굴은 어쩐지 몹시 기분 나빴다. 할머니는 잘 됐구만. 이걸로 붉은 고양이는 안 나올 거야. 라고 기쁘다는 듯 말하고는 가버렸다. 낡은 책은 그저 흔해 빠진 추리소설이었다. 왜 이런 책에 1000엔이나 낸 것인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안 내면 큰일이 난단다. 붉은 고양이라는 건 옛날부터 방화범을 가리키는 은어였다고 한다. 즉, 1000엔을 내지 않으면 방화범이 집에 불을 지를 거라는 협박이었던 것이다.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똑같은 할머니가 출몰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파다했다. 학년을 가리지 않고 그 할머니가 나타났다는 집만 20집이 넘었다. 붉은 고양이는 한 곳에 나타나면 마치 그 장소는 기피하는 것처럼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분명히 그 할머니가 나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비슷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금품 갈취에 대한 피해 신고도 낼 수가 없단다. 그랬다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집에 불이 날 테니까. 심지어 한 집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한 구역에 연대 책임을 물어 어느 집에 불이 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력을 피해 전국을 떠돌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붉은 고양이란다.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말씀하시곤 했다. 가족의 안전을 산다고 치면 1000엔은 싼 돈인 게야. 9번째 이야기. 101호실. 과거 호텔에서 근무하던 시절 101호실에서는 뭔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선배에게 들었었다. 당시에는 구경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딱히 영업에 큰 신경을 쓰지는 않던 터였다. 그랬기에 그 방은 평소 야근 담당자를 위한 수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도 성수기가 오면 손님을 안 받을 수도 없는 만큼 1년에 몇 번쯤은 손님이 묵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한밤이 되기도 전에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방이 없으면 아예 방을 빼버리곤 했다. 돌아가면서 그 방에서 뭔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겁에 질려 도망치는 손님도 계셨었다. 그러는 사이 수면실을 이용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몸이 나빠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야근이 있는 데다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긴 시간 긴장해야만 하니 몸이 나빠지기 쉬운 환경이긴 하겠지만 내 눈앞에서 쓰러져 죽은 동료만 2명이었다. 각각 뇌경색과 심근경색이었다. 40대인데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고 사고사의 원인은 듣지 못했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호텔의 민영화 전환이 결정되었고 직원들도 일단 호텔을 떠나게 되었다. 호텔은 벽지도 새로 갈고
욕실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등 반년가량의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방에 있는 짐들을 드러내고 조립형 침대는 해체한다. 그러던 와중 101호실 침대판 뒤에서 부적 같은 게 나왔다고 한다. 오래전에 액막이라도 한 걸까 싶었다. 딱히 효과는 없었네 하고 떼어낸 뒤 사무실에 두었다. 보수 공사가 끝나고 민영기업 쪽에서도 고용 승계가 확정되었기에 오픈 준비를 하며 우리는 다시 그 부적을 찾았다. 다시 붙일까 싶었지만 다음날 영업 시작 전에 기도를 올릴 예정이었기에 신주가 오면 그걸 보여보기로 했다. 다음날 기도 의식을 마치고 신주에게 부적을 보여주자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묻자 이 부적은 검은 글씨로 보이지만 오래전에 피로 글씨를 쓴 것이네요. 저희가 액마기는 하겠습니다만 원래부터 일하던 분들은 따로 액마기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신주는 말했다. 호텔이 리뉴얼 오픈하고 얼마 지나 사이가 좋았던 옛 동료 아저씨가 놀러왔다. 나랑 야근 같이 할 때 K한테는 수면실 못 쓰게 했었지. K가 그 방에서 자면 언제나 엄청 심하게 가위를 눌려서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비명을 질렀으니까. 그러고 보니 수면실을 쓸 때 자주 침대에서 떨어지곤 했었다. 그것도 침대 옆이 아니라 발이 향하는 밑쪽으로. 누가 발목을 잡아 끌기라도 한 것처럼. 민영화 한 뒤로는 기도 효과라도 본 것인지 방에 묵은 손님이 도망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오픈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직원 1명이 죽었고 정신 이상이 와서 2명이 그만뒀다. 나도 심근경색이 일어나 일은 그만뒀지만 그 후 눈의 시력이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